이번 시간에 그 부당이 계산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가의 범위 하다가 이제 마쳤는데요. 시가의 범위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간략하겠습니다. 시가의 범위는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회사가 한 거래하고 요 시가의 범위하고 차익만큼은 이제 부당이 계산으로 부인해서 가세관청 인정 그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의 범위는 뭐냐? 시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수관계자 거래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정상적인 거래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개념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외에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는 그 가격을 따른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 말은 뭐 쉽고 항상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공개된 시장, 활성 시장이 있어야 돼요. 거래가 이제 활성화된 시장이 있어야지 이런 시가가 우리가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시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가를 우리가 이제 찾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이제 감정가액을 하게 됩니다. 감정가액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자산부채 같은 거 쪽에 감정가액 하기 때문에 수익 가치를 이제 우리가 그 평가하기 어려워요. 수익 가치가 평가하기 어려워서 주식은 이제 감정가액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의 감정가액을 못 구하면 상증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정상적인 거래를 관찰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있다, 그 가격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거고, 시가가 분명한 거죠. 시가가 분명하면 그 시가를 쓰는 거고,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감정가액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상증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순서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금전을 이제 대여하고 차입할 때도 우리가 이제 그 낮게 이자를 주거나 높게 이자를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특수관계자 쪽한테 이익을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랑 비교하냐면은 정상적인 시가 개념은 이제 이율인데, 그때는 우리가 회사가 부담하는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또 없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뭐 불합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당좌 대출 이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쓰는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좌 대출 이자를 이거는 당좌 대출 이자라는 거는 뭐 정해주는 거니까 뭐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냐 몇 가지 좀 보시면,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적용 불가하는 경우, 당연히 적용 불가하면 쓰겠죠. 그 다음에 대여금의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그 대여금의 5년을 초과된 거는 약간 그냥 부정확하게 우리가 관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사항은 우리가 이제 임대료 쪽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임대료 쪽을 할 때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상가액의 50%를 곱해서 상당한 금액,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해 받은 전세금하고 보증금 뺀 금액에서 정기예금, 이 정도를 우리 가세관청에서는 적정한 임대료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뭐 상승이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도 자산의 50%를 한다. 그 다음에 그 보증금하고 전세금을 차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법칙인데요. 법칙은 우리 법인세 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은 보통 시험범위는 잘 나오지 않는데 가끔 이쪽은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고, 기획재정부령이 이제 정하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란 뭐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라는 거는 우리 회계소도 할 텐데,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각각의 차입금이 있고 각 차입금에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자율.
위자료를 다 썸합니다. 썸에서 차익금을 총계합니다. 차익금 총계. 이렇게. 이거는 뭐 회계 여러분들이 실무를 좀 안 해봐도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산하고 그러면 이쪽 차익금 쪽 우리가 분석식 설치할 때도 이런 개념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법칙 우리 그 시행 규칙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끔 나오니까 그 제가 좀 적어드린 거고, 프린트물에도 있을 겁니다. 원래는 프린트물에도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부당이익 계산을 다 끝났고, 부당이익 계산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했던 것들은 대부분 이론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고정자산 쪽, 유무자산, 우리가 시가를 초과하거나 할 때 완납한 경우하고 지난번에 했던 그 완납이 아닌 경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당이익 계산은 나가야 되니까 사회로 유출되기 때문에 사회 유출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유출된. 그래서 미지급이 있으면 그만큼 아직 부당이익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53조부터는 좀 가볍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법인들과의 거래에서 소득금액 계산 특징인데, 우리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이제 우리가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조약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법인세 거래할 때 법인세법이 뭐 있지만 조약이 더 먼저예요. 조약을 먼저 적용하고 조약이 없는 내용을 우리 국내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이제 체결한 조약, 체결한 조약 상대국과 그 조세 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정 비거자 또는 외국법인 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경우는 합의에 따라 각성적 금액 조정.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조약이 먼저 우선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약이 먼저 우선되고 조약이 없는 거를 법인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주의할 게 만약 실무에 가신다면 조약이 있는지, 어떤 회사 거래에 있을 때 조약 당사국과의 거래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조약을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법인세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 등간에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조약이 있는지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슈가 많이 되고 대법원 판례도 많이 하고 하는 분야예요. 그리고 요즘에 같이 다국적 기업들도 많고 해외 거래도 많기 때문에 지점도 많고 이쪽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또 이렇게 외국법인들 같은 경우는 또 텍스 해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약이 맞은 나라를 이용해서 거래도 많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제 중앙식 문제 쪽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기능통화 도입 기업은 이제 가세표준 계산 통례인데, 뭐 이 기능통화라는 거는 우리 IFRS 기준 2010년 이때 전후로 해서 기능통화 도입됐고, 그때 이제 KRW였는데 국제 기준 IFRS 적용하다 보니까 기능통화가 KRW가 아니고 USD였다. 뭐 이렇게 해서 법인세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통화 기준, 근데 거의 별로 안 나요. 거의 그때 IFRS 도입할 때만 해도 이런 게 실제로 많이 해운업이라든지 그런 우리 국제거래 많이 하는 기업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나오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사업장의 가세표준 특례인데, 해외 사업장 가세 특례도 이제 IFRS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외 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가세표준을 계산으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원자의 가세통화 합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냥 가세표준까지 기능통화를 하는 거예요. 가세표준까지 기능통화를 한 다음에 가세표준에다가 우리가 이제 KRW 곱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무제표에
우리가 연결하듯이 재무제표에서 환산하는 겁니다. 환산한 후에 가세표준을 만드는 거죠. 이게 두 가지로 쪼개져 있는데 환산할 때는 BS 항목, BS 재무상태격도 항목은 기말 환율이고 포괄손익계획 항목은 우리 대통령을 정하는 환율을 적용하는데 평균 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은 여기도 원칙은 거래일지 환율이에요. 거래일지 환율인데 거래일지 환율이 어려우니까 또 평균 환율을 이용하고 있고 평균 환율이라는 건 사업년도 평균 환율입니다. 축제 나가지고 사업년도 종료일 환율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이었던 거 말하고 대통령이 정한 환율이나 우리가 평균 환율 그런 건데 우리가 평균 환율이 있고 거래일 환율 있습니다. 이 평균 환율은 우리가 평균 환율은 우리가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이고 요거는 우리가 실제 거래 트랜잭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중요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치겠습니다.